판결에서는 결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가 있어서 후소에 뭔가 영향을 준다 아니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판력에서처럼 앞 사건의 결론이 뒷 사건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장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소금지는 기판력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앞 사건이 뭐가 남는 게 아니거든.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뒷사건하고 모순이다 아니다라는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없지. 누가 그 질문했지 내 나갈 때? 이해돼? 어? 되겠어? 수업 중에 해, 수업 중에. 응? 자, 기판력. 판결의 효력. 이 기판력이 결국 집행력까지 되는 건데 보통은 이행 판결을 생각하는 거야. 본안 판결을 생각하고 즉 그래서 소송 판결에 기판력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는 했지. 본래 기판력은 본안 판결을 염두에 두고 논하여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가가 문제이다. 소송 요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단에 기판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소송 판결이 청구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소송 판결도 청구에 대한 소의 부적법을 확정하고 이 점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또 소송 판결에 있어서도 기판력을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은 크고 모든 판결은 법원의 판단으로서 등가치이다. 따라서 소송 요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단에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이 통설? 판례이다. 소송 요건의 부존재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제소하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요건의 흠을 보완하여 다시 제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네, 본안 판결인데 그럼 본안 판결 중에 이행, 형성, 확인, 이행에서 형성에서 확인에서에 따른 판결 이런 소송의 기판력이 있느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형성소송 판결의 기판력 이런 주제도 있어. 사실 나 옛날 사법시험에 그런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왔는데 형성 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어. 11-27 가서 봐봐. 형성력. 형성 판결은 형성. 이혼 소송 생각해 보면 돼. 이혼에 의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는 그런 형성력. 그 표도 그려놨고 그 뒤에 형성 판결의 기판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판력은 돈 받는 거, 이행 소송 이런 건데 형성 판결을 생각해 봐. 이혼하라 하면 이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용된 판결은 형성력 자체가 그런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근데 이혼소송도 기각됐어. 자기가 이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 그럼 또 같은 사유로 이혼하겠다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개념을 생각할 상황이 나오지. 그제? 근데 보통은 이행소송의 기판력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 쟁점으로는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있느냐, 본안에서 형성 판결의 기판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게 논의될 수 있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결의 효력은 이제 작동하는 게 동일한 소송물로 나오지. 동일한 소송물. 그렇지? 그러니까 판결문에 원고, 피고, 주문, 이유인데 이 주문 중에 판단해.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사이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소송물이 이제 객관적 범위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라는 게 주관적 범위고 근데 동일한 소송물에 있어서 특이했던 게 모순관계는 반대로 뒤집으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 작동하는데 그런 거 이제 특이한 경우에 작용하는 경우인데 일단 동일한 사건으로 객관적 범위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고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218조의 상대적 효력 1항의 상대적 효력. 그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216조에 보니까 1항의 주문 중의 판단. 요 주문 중의 판단. 근데 2항에 보면 상계의 경우에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그때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상황을 내가 잠깐 지나가면서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그 이유 중의 판단에 원칙적으로는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데 상대항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적 범위는 이 판결은 언제를 가지고 한다? 그 변론 종결시를 가지고 하니까 언제 상황까지를 반영한 거야?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적 범위로서 변론 종결시 이전에 벌어졌던 것은 다 여기에 담아서 주장을 해서 냈던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거는 이제 타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권시켜. 변론 종결시 이전 상황은 실권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판력은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이렇게 해서 따져서 우리가 검토하는데 봐봐. 주관적 범위는 원고피고잖아. 여기.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쪽을 이제 이 판결은 다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전개되는 건데 저번 때 집행법 시간에 원고피고가 아닌데 그렇지? 지금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판결 절차 이렇게 공부했는데 집행법에서 그날 오라고 하면서 잠깐 얘기해 줬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판결 절차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났던 사람이 판결 절차 안 나타난 사람이 있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어. 뭐 설명하려고 오라고 그랬어? 변론 종결의 승계인. 하여튼 봐봐. 그러면 원고피고 싸웠는데 이 뒤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범위를 놓고 우리가 집행법에서 막 얘기했고 지금 여기도 나온다고 그랬지. 이 승계인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 이 사람은 갑자기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돼. 그치? 판결의 효력. 응? 그렇잖아.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에는 자기가 공방을 펼친 가정에는 당사자가 아니었잖아. 근데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된다?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됐지만 이 판결을 1, 2년 막 해서 받아냈는데 갑자기 변론 종결 뒤에 을로부터 병으로 쓱 넘어가면 그럼 병한테 집행 못하느냐? 값 얼마나 허탈해. 이 휴지 쪽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병한테 그것을 갖다가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한편 병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또 이거 비속인데 이거 무슨 짱돌이냐 이거야. 물론 완전 짱돌은 아니지. 자기가 승계했다든지 어떤 양도했다든지 양수했다든지 뭔가 법률관계를 맺었긴 했지. 전혀 짱돌은 아니지. 그렇지? 전혀 짱돌이면 당연히 안 받는 거지만 뭔가 연관이 있단 말이지. 연관이. 그런데 그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 판결의 형성 과정에는 자기가 싸운 바가 없잖아. 그런데도 수용을 하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자의 어떤 방어상의 어떤 이익 불이익이 이게 돼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을 포착해야 되는데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솎아내잖아. 그런 걸 봤지. 원래 원고의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뭐 이런 것에서도 해보고 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고유한 방어 방법을 가졌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도 솎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지. 하여튼 그런 개념이 여기서 계속 등장하고 집행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 시적 범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객관적 범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관적 범위가 나와. 그 문제의 쟁점이 있어. 시적 범위는 실권효. 이게 쟁점인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요것을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주로 물어본단 말이야. 객관적 범위는 주문 중의 판단인데 이유 중의 판단을 주로 물어봐. 그러니까 항상 민사법은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 얘기하지만 원칙은 기본적으로 알지만 계속 질문하는 건 뭐야?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질문하는 거야. 객관적인 것은 이유 중의 판단. 이게 자꾸 문제가 돼. 자꾸 여기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또는 책 보면 알아. 이유 중에 상계 말고 그 밖의 경우도 뭔가 앞 사건의 주문으로서 결론으로서 핵심 싸움은 아니지만 그 핵심에 이르기까지 막 싸웠던 거를 다시 이유 중의 판단이라고 기판력이 안 미쳐서 해도 되느냐. 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좋겠지만 이쪽 입장에서 보면 뭐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다 다루어졌는데 그게 주문 중의 판단이 아닌 거라고 해서 다시 다툴 수 있느냐. 그때 어떤 걸 얘기했어.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 깨지고 나서
소유권 다시 싸움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에서 깨진 원고가, 즉 소유권이 없어서 깨졌을 거 아니야. 이전 등기 못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소유권 다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지금 이론적으로 판례적으로. 근데 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냐? 응? 나 같은 생각을 지금 하려고 한 거야. 응? 그러니까 틀려도 좋아, 괜찮아. 아, 이론에 있어. 이제 교과서 보면 한번 생각해봐.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 봐봐. 윤하연은 반대 당사 입장을 생각한 거야. 그다음에 나름대로 창의적 생각을 한 거야. 리갈만 있는 거야.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한 거야, 쟤는. 가르쳐준 거 지금 무시하고 혼자 생각한 거야. 아주 상당한 거야.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피고 입장에서 뭐야? 소유권 네가 없어서 깨지는데 다시 나한테 소유권 네 거라고 주장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싸움을 다시, 물론 두 번째 사건도 제대로 된 거라면 소유권 확인해서 두 번째 사건 기각되기 당하겠지. 없는 거로 끝나겠지. 근데 그건 또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서 다툴 수 없어야 된다 라는 이론 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다툴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문에는 이렇게 일단 표현했는데 어떤 근거를 막 쓰려고 하는 거야. 무슨 근거를 쓰려고? 그냥 이제 창의적 생각을 해서. 좀 창의적이지만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 내가 물어보는 거로 봐서 그럴 것 같았다가 근거야? 뭐 근거를 대봐, 근거를. 근데 또 다투는 건 기판력이라고 해서 조문에 보면 지금 그건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 세팅인데. 그치? 조문에 그렇게 돼 있고 배운 게 그거고, 다투면 걸 허용해야 될 나름대로는 전문상의 근거라든지 뭐 실무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논리는 그런데 다투는 게 어때? 소송물도 다르고, 하나는 이전 등기 청구였고 하나는 확인 소송이고. 근데 네 마음은 네가 원고였다면 다툴 수 있는 건데 네 마음은 피고였다면 이씨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싶지 않겠어? 응? 그래? 응? 그치? 맞아? 아, 윽박질러서 그러지 말고. 설명해봐, 그 논거, 나름의 논거가. 다시 다투면 안 되는 그 논거. 충분히 그게. 이행인데 다음 확인한 거잖아요. 이행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 심사 대상에 그 확인 자체를 했을 건데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게 그런 거를 아주 이렇게 좀 정치하게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앞에서 주문의 결과에 그 핵심적인 싸움은 아니었지만 쟁점이 됐어. 소유권이 있냐가 다루어지면서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를 따졌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됐다는 것을 효력으로 승화시킨 용어가 쟁점효라고 일본의 가네코라는 사람이 학설을 이미 60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안 받아줬어. 이러냐 그게 쟁점이요. 유명한 동명대 교수가 딱 치고 나는데 대법원에서 안 받아, 최고재판소 안 받아줬어. 쟁점이라고 나왔거든. 그런 이유 중에 판단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피고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거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런 이유. 그다음에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218조가 규율하고 있지. 이건 216조. 시적 범위는 이게 집행법의 청구 이의소에서 잠깐 그 근거가 나와.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주장 펼치거나 뭐 펼쳤었어야 되는 것은 일단 차단된다. 실권요 내지는 차단요로 나타나. 용어 알겠지? 차단된다. 실권. 그렇지만 변론 종결 뒤의 상황은 또 다른 거야. 변론 종결까지 예컨대 피고가 변제, 항변 등을 했는데 변제 없다고 판단받았으면 이제 변제 같은 거 없는 것에 따른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데 만약 변론 종결 뒤에 변제했다. 이건 판결에서 주라는 걸 어긋난 건 아니지. 변론 종결 뒤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게 이 판결을
막 무너뜨리려는 건 아니지. 왜냐면 판결문에는 언제 시점까지 반영한 싸움의 내용이 담긴 거야? 변론 종결시까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변론 종결돼 받았으면 원고는 판결은 확정돼서 돈 받을 거라고 원고 입장에서는 되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장롱에 넣던지 찢어버리던지 이제 받았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때문에 집행을 들어와. 그 판결문을 갖고. 그 판결문을 갖고 집행을 들어오니까 피고는 내가 그 판결문대로 줬는데 그 뒤에 라고 하면서 이 판결의 효력, 기판력 내지는 집행력을 깨기 위한 조치를 일단은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집행력이 발생하니까 그거 갖고 원고가 내겠다는 것 자체를 판결로는 이미 나왔으니까 왔는데 그 뒤에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피고가 집행법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반격을 해야지. 아니면 자기 재산 뺏기게 생겼어. 그 1억 원 주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부동산, 자기 채권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왔는데 나 1억 원 변론 종결 전에 줬다는 건 여기서 다시 따질 수는 없지만 판결이 그렇게 딱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근데 그 뒤에 줬다는 건 따질 수 있는데 그 따질 수 있게 집행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저지시키는 건데 그냥 저지할 수는 없어. 집행은 계속 가 항상. 집행은 가는데 이걸 저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갚았다는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채권자인 원고가 집행을 들어왔다는 것은 이 변제 받은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 어떻게 본다면. 채무자인 피고가 갚은 거가 맞다면 무시하고 막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원고가 채권자가 뭔가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거꾸로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런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저지하는 건데 그냥 몸으로 막으면 안 되고 거기 가서 막으면 안 되고 법원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뭔가 한 번, 두 번 얘기해 줬는데 청구 이의소 민사집행법 44조인가에 나와 청구 이의 느낌 알겠지? 청구에 대해서 이때 청구는 강제집행 들어오는 그 판결문에 나온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해. 그래서 소송으로 해서 이기면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저지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그런 개념으로 작동하는 거. 차단된다? 한다. 그렇지? 근데 여기도 예가 있어. 지금 와서 그 계약의 기에서 계약의 이행으로 돈 줘야 된다고 해서 계약이 유효하고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졌는데 지금 와서 자기가 이때 판결 절차에서 이 계약은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취소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주장을 해서 따졌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취소 얘기를 안 하고 또는 그때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판결 내서 있는데 지금 와서 취소 사유가 있다. 지금 와서 해제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은 차단이 돼. 차단이 돼. 그런데 원고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냈는데 피고의 대항수당은 뭐라고 그랬지?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서 모든 경우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대항수당 중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 원고의 이 건물의 철거를 하고 토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될, 즉 자기가 점유가 임대차 같은 게 끝났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건물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해서 여기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살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고 한 거가 뭐야?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 불법 점유였을 때는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를 하다가 뭐 점유기간이 끝났다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든지 했을 때는 건물을 철거하면 경제적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수청구권을 하는데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거지. 매수청구권 행사하면 계약이 체결돼. 매수계약이.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 등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에서도 한번 배웠어. 처분권주의에서는 이게 어떤 사례로 나왔어? 성명권에서 나오고 처분권주의에서 나오고 원고가 처분권주의에서도 나왔지. 말해봐. 원고가 토지만 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적극적으로 성명권 행사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인데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게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형성권이니까 계약이 체결됐지.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이 건물 철거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건물이라는 전제에서 들어갔는데 토지는 갑의 토지고 건물은 거기다가 을이 쳤어. 그러니까 토지에 반환을 하면서 건물 부숴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을의 건물인데 을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형성권이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제 건물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갑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형돼?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거고 을이 매도인이 돼. 그럼 매매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돼?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 매도인은 그 건물이면 건물, 매매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 그런 관계로 갚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을이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이야? 매매 대금 청구권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뭐야? 건물 인도 청구권이 생기지. 그치? 이런 매매 계약에서. 그렇잖아. 그럼 지금 건물 인도 청구권이 생겼는데 건물을 철거하라는 이 청구를 이 건물 인도 청구로 하는 권리로 바꿔줘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처분권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성명권까지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 예비적으로라도 건물 인도 청구권을 원고가 내세우게 해서 성명하여 그것에 따른다면 어떻게 된다? 상환 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그치? 매매대금, 그 다음에 건물 인도 청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건물 인도 청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매매대금이니까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매매대금을 동시이행으로 줘야 되잖아. 그치? 동시이행으로. 자기가 건물을 넘겨받으려면 대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물 인도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줘라라고 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야 된다. 처분권주의 등 그 다음에 성명권 등에서 나왔지. 토지인도 청구 상환이 걸려요? 응? 토지인도 청구 건물. 건물만 토지인도는 그대로 받는 거잖아. 토지는 원래 자기 거잖아. 매매된 게 아니지. 토지가 매매된 게 아니잖아. 건물 매수 청구권에서 건물이 매수했죠. 어딘가 가볼까? 잘 안 돼. 셋째 줄, 넷째 줄로 넘어가면서 건물 매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이때 명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과거 판례라서 그래. 요새 인도 명도라는 말을 안 쓰고 인도라는 말을 써. 과거에는 건물을 명도한다, 토지를 인도한다 이렇게 명도하고 인도를 구별했는데 지금은 건물의 경우도 인도라고 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를 이때 지상물은 이제 건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예비적으로라도 성명하고 해서 성명이 나오면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하는 뭐 그런 처분권주의와도 관련 있고 그다음에 그 원고의 청구는 건물 철거였는데 처분권주의에 여러분이 성명이라는 것은 보통 변론주의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래서 변론주의에 작동하는 보안 원리라고 보지만 처분권주의에서도 작동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명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청구 취지를 뭔가 이렇게 보완시키는 이런 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 특이한 경우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성명권은 주장이라는 변론주의 작동 장면에서의 보완 원리인데 청구 취지의 작동 원리로도 보완 원리로도 나와. 어떤 그런 건데 그럼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소송 도중에 행사하지 않고 판결 났다는 건 뭐야? 건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철거하러 집행하러 갔더니 이때쯤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쯤에. 아까 소송 도중에 매수청구권 행사하고 매수청구권이 타당하다면 요건상 타당하다면 뭐 해서 상환이행 판결까지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였는데 반영이 됐는데 철거하는 거는 아니고 매수되고 대금을 받는 거로 됐는데 이 사람이 피고가 그때까지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건물 철거라는 판결이 딱 났는데 물론 토지인도 뭐 하고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매수청구권 행사한다 딱 그러고 그 요건이 되면 이 지금 철거하러 갔더니 이제서 그런 형성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 건데 그럼 고지것대로 한다면 디팔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되느냐 아까 취소권 해제권 같이 차단되느냐
같은 형성권이지만 취소권 해제권은 차단되지만 판례는 여기는 학설이 차단된다는 설부터 아니다는 설부터 알았으면 차단돼야 되고 몰랐으면 건물매수 정보는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뭔가 몰랐으면 차단되지 않는다 등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판례는 차단되지 않는다. 취소권 해제권과 달리 형성권 중에서 형 문제 억수로 나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갖고 내냐? 상계 갖고 내. 상계. 건물매수 정권이 마지막이고 상계 갖고 내. 상계권 지금 와서 소송 도중에 상계했으면 원고에 청구돼서 상계했으면 원고 청구 기각으로 끝날 일인데 그때는 상계권 행사 안 오고 그래서 원고 청구가 인용돼서 돈 받으러 왔는데 이제 와서 상계하겠다. 물론 상계 적상 상태는 지금 와서 충족될 수도 있고 전에 충족될 수 있는데 일단 전에 충족된 거는 그때 행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행사하겠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했느냐. 판례는 차단되지 않는다야. 상계권도 차단되지 않는다. 건물매수권 차단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차단되지 않는 거에 지금 형성권을 갖고 정리해 놓은 게 내가 표로 해놨어. 가서 보면 어디에 표로 해놨어. 11-17은 그 시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써놨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이 들어왔는데 예컨대 취소해제의 형성권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런 것 등을 그려놨는데 14면에 취소권 안 된다, 해제권 안 된다, 상계권 가능하다, 매수정권 가능하다, 백직 보충권 안 된다 이런 거 해놨네. 그지? 이건 형성권의 경우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보는 건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한정 승인. 그러니까 원래 소송 도중에 한정 승인 됐으면 한정 승인 개념이 뭐니? 친족 상속법에서 상속 포기의 개념이 뭐니? 그건 친족 상속법 배우기 전이라도 약간 생활법률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또 공부하기는 싫고 뭐 친상법은 하기 싫어도 또 이 재산에 대한 막 이건 또 관념이 확실하니까 그런 건 알아뒀을 것 같은데 아버지로부터 내가 재산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잘못하 채무도 왕창 이거 상속될 거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친상법은 싫어도 법은 싫어도 본능적으로 돈은 딱 눈치가 땡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재산이 플러스적인 재산만 오는 게 아니고 상속이 되면 채무 부채도 오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커서 잘못하다 덤태기 쓰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 상속 포기해서 내 플러스도 안 받고 마이너스도 안 받겠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많을 게 확실하면 그게 난데 이게 조금 혹시 플러스가 있을 거는 같은데 조금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받긴 받는데 마이너스가 크면 내 생돈으로는 안 내겠다. 한정 승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을 안 하는. 근데 한정 승인은 뭐야? 받긴 받는데 상속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그 물려준 플러스 재산보다 부채 채무가 크면 내 생돈으로 안 받으니까 그거 갖고 가져가는 것까지로 이렇게 해결되면 되는데 내 돈으로는 내 자식인 내 재산으로는 안 내겠다. 다시 그건 아까만 대로 본능적으로 아는데 이게 생활법률적이고 돈에 관한 건데 법을 안 배웠어서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안 받는 거고 한정 승인은 그러니까 단순 승인이 있고 단순 승인은 뭐야? 그냥 다 덤태기 써야 돼. 만약 마이너스가 많으면.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혼재돼서 왔을 때 상속은 받는데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재산으로 쌤 이상이 되면 내 재산으로는 여기 안 갚는다. 이런 의미의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원고가 지금 청구 들어왔어. 그러면 한정 승인을 했으면 되는데 한정 승인 안 하면 1억 원 줘라야. 근데 한정 승인 했으면 어떻게 돼? 1억 원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생돈을 안 내고 어디서만 줘야 되는 거야? 주는 제도야? 상속받은 재산에서. 그러니까 상속 재산 받은 범위에서만 내면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처리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의사를 나타내는 게 한정 승인이 기판력에
시측 범위에 의해서 차단되느냐 아니냐인데 차단되지 않는다요, 판례는. 한편 상속 포기는 지금 와서 애초에 그러면 상속 포기하지. 근데 지금 와서 나 상속 포기해서 1억 원 안 갚는다 식으로 난 뭐 플러스도 싫고 마이너스도 싫고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상속 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가 어떻게 되냐. 돈 줘야 되는 것에서. 그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는 지금 와서는 할 수 없다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주 물어봐. 객관식에서 자주 물어봐, 이건. 그다음에 한정승인은 이거 상속 포기, 이거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아까 시측 범위는 이런 거는 기판령 다 사례형에서 다 물어보네. 사례형에서 다 물어봐. 특히 사례형은 상계 갖고 물어봐. 건물 매수 청구권 갖고 물어봐. 왜냐면 취소 해제는 원칙의 틀에서 실권이 되니까 그렇게 질문으로 선택형에서는 질문하는데 사례형으로는 질문 안 하고 사례형은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권 같은 상황을 갖고 특히 이런 거는 민법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통합적으로 내는 문제에서 잘 물어봐. 취소 해제 자체는 그냥 차단되니까 굳이 안 물어보는 이런 거고. 그렇지만 선택형은 또 뭐 잘 물어봐. 선택형에서는 그런 정도 이해하고. 그래서 시적 범위까지 다시 얘기한다면 차단이 된다. 그 다음에 11-15에서 표준시는 변론 종결 시다. 그래서 집행법 44조의 청구 이의소 같은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실권 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를 가지고는 기판력이 차단되지 않지만 기존의 사실관계나 뭐 새로운 증거적 이런 건 다 차단돼. 이미 싸움은 끝난 거야. 싸움은 끝나. 새로운 사실관계, 그러니까 변제했다. 이런 새로운 변론 이런 거는 청구 이의소로서 주장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한정승인 상속 포기, 그 다음에 표준시대의 형성권의 행사, 취소 해제, 상계 건물 매수 청구권 이런 등등 이 포인트야.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써놨어.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질문.